MMPI-2 내용 다뤄보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MPI-2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객관화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어, 잘못 오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MMPI-2 들어가기 전에 심리검사에 관련된 부분, 요거는 검사 과목 할 때 좀 설명드리는데요. 핵심 사항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상가의 이제 도구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정확하게는 이게 심리 평가죠. 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사이콜로지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게 이게 뭐 스펠링 아마 맞을 건데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영어로 평가 이렇게 되는 걸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음, 다양한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평가하면 임상 심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심리 검사라고 하는 영역 외에 전반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격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어떤 예, 이해해 나가는 이런 과정 전체를 우리가 심리 평가다. 뭐 신경심리에 관련된 거면 신경심리 평가 이렇게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심리 평가에는 이렇게 인터뷰 항이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인터뷰, 임상 면접, 그다음에 행동 관찰, 그다음에 여러분이 심리 검사라고 하는 사이콜로지컬 테스트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죠. 이게 뭐 용어의 차이긴 하지만 우리가 검사라고 하면 보통은 좀 협소한 의미로 보면 검사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우리가 배우는 MMPI, 2, SCT, 뭐 심리 검사들 있죠. 이런 검사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을 측정해내는 걸 우리가 심리 검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평가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 외에 행동 관찰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특히 이 면접도 그냥 면접이 아니라 임상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면접이죠. 그래서 임상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환자는 내담자든 혹은 피검자든 사람의 심리들을 측정해 나가는 과정 전체를 우리가 심리 평가다. 그래서 심리 검사와 평가는 사실 개념이 조금 다른 맥락이 있고 평가가 좀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면접 및 행동 관찰이랑 더불어 가지고 내담자를 진단 평가에 사용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를 우리가 심리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테스트하면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진단 또는 평가를 돕는 방법이다. 그리고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단 평가를 위해서 언제나 심리 검사를 다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상 면접, 이 행동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진단 평가했을 때는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은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건 좀 뭐 교육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경영적,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촬영 영상이라 제가 뭐 현실적인 측면들을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요소들도 언급되지 않지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내담자는 환자가 오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기 나오는 검사 도구들 다양하게 있고 행동 관찰이나 임상 면접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임상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1위가 이건 강의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면접이에요. 예, 임상 면접입니다. 이 얘기는 곧 검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화 검사 특히 객관화 검사, 주관화 이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 주관적 검사, 주관화 검사는
피검사의 특성을 드러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훈련이라든가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아마추어나 무당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 거짓말하기가 검사 자체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많이 되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마추어적인 겉핥기식의 이런 설명들이 안 나오는데 오늘 강의하는 MMPI나 MMPI2 같은 경우가 제가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면 간단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화된 형태의 측정 요소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개인차 뭐 심리학도 동일한 측면인데 지능 검사라든가 보면 수치라는 것들이 나오고 수치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가장 중요한 면접, 소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상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이해해야 되는 전문가적 기술에 얼핏 크게 의존하지 않고 그냥 1차원적인 차원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이제 행동이나 행 뭐랄까요? 평가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를 많이 하거나 혹은 초기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공부 경험이 적다 보니까 객관화된 검사에 대한 측정치에 너무 맹신하는 측면들이 조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객관화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대부분의 심리 검사들이 로시아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버드럼이 되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여전히 아직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측면들을 에, 랑 비교해 볼 때 MMPI나 이런 검사는 그나마 좀 최신에 해당되는 좀 검사죠. 예.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 맥락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되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요리책처럼 또 이걸 쿡북이라 그럽니다. 해석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 된장찌개 같은 거 만들 때 요리책 보면 두부 한 모에 뭐 파, 마늘 이렇게 해서 그램수로 다 돼 있죠. 그래서 그거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 나오는 순서대로 다 끓이면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찌개가 돼버리죠. 어, 요리도 이런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T 점수가 뭐 70 넘었으니까 이 사람 뭐 SC 같은 경우 8분 척도인데 70도 넘었고 책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사람 이래 조현병 환자야 이런 식으로 1대1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검사들이 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데 임상가에 있어서 훈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검사 평가에 관련해서는 면접이다. 임상적 면접.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행동 관찰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심리 검사에서 이 약간 비형식적인 모습, 또 그다음에 약간 구조가 덜 된 뭐 심리 검사에 해당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처럼 느낌을 주지만 임상가가 훌륭하게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심리 검사가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요리사는 요리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혹은 훌륭한 기술자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연장, 훌륭한 이 헤어 디자이너, 이 이발사는 가위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어, 이 임상 검사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MPI 공부를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맥락으로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다음에 당연히 해석의 지침이라든가 이 소위 말하는 임상 속도의 값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해당되는 인사 면접과 행동 관찰에 관련된 훈련도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검사 도구, 객관화된 도구들을 이용할 때 다양한 케이스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봐라. 라고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심리학적 도구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혹은 구성해 나가는 혹은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도구 연장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 연장 없이도 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좀 많이 갖춰둔다면 정말 금삼첨화처럼
예, 청소하는데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로봇 청소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임상 장면에서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 가지 도구들이 있다. 이럴 때 심리 검사의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갈게요. 내담자가 드러내는 문제들 있죠. 그걸 보통 우리가 호소라고도 하죠. 컴플레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 그걸 우리가 아, 증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임상적인 정신과적인 맥락에서 드러내지 않는 문제는 사실 이제 언더그라운드에 있죠. 증상은 사실 또 그렇진 않지만 징후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인이라고 하고 이걸 심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건 의도적인 맥락도 있지만 뭔지 표현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 관찰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내담작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징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증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건 마치 않는다라는 게 의도적인 맥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꾀병을 부리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는 내담자 본인이 소위 말하는 통찰이 없는 부분들 그런 걸 의미하죠. 이럴 때 심리 검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겉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를 갖다가 확인하고 진단하는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좀 싫어하는 표현이긴 해요. 마치 심리가 껍데기가 있고 속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언어가 가지는 삼차원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놓으면서 난 네 속을 모르겠어라고 하면 어, 마음이라는 거에 속에 어딘가에 있고 겉에 드러나는 육체가 있고 이렇게 약간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식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속과 겉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런 맥락은 아니죠. 오히려 현상이라고 하는 거와 이거를 통한 어, 가설적 개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우성 개념에 좀 가깝다.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눈이 확인 가능한 소 단위의 행동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요거로 추상화시켜서 메타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심리 내적이라고 얘기되는 요소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내외하면 겉과 속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용어보다는 모두 다 겉인데 어떤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보이는 거고 어떤 껍데기는 구성을 내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정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특정이 쉽지 않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정신병적인 증후가 의심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표현이 좀 모순이죠.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요라든가 우울해요라는 건 사실 말하는 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 그러면 그대로 소위 여기 표현대로 하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우,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데 귀에서 쿵쾅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위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인이면 이건 무슨 호러물처럼 귀신을 가정하고 예, 어, 무슨 영적인 부분의 문제나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청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징후라 그러죠. 그럴 때 이거 뭔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뇌 기질적 장애가 의심될 수도 있죠. 그럴 때 면접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울감을 호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행동상으로 우울한 상태를 이런 경우도 있죠. 청소년들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 진단명은 쓰이지 않지만 예전에 마스크드 이 표현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디프레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우울한지 몰라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모르는데 행동을 보면 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우울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우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특히 아이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가 가면 우울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우울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심리 검사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불안 같은 경우에는 불안은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 혹은 내담자들 대부분들이 불안이 주요한 병리적 요소죠. 그래서 정상, 신경증, 정신적 불안 이렇게 불안을 좀 나눠요. 어, 아이가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거나 하는데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뭐 목숨 거는 애들은 없지만 요즘은 어, 이 소풍 안 가면 어떡하지 비 와도 알 때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성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해? 라고 할 때 이런 건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준에 해당되죠. 예. 그다음에 이 신경청정 불안은 정신분석에서 이제 얘기하는 요소와 좀 불안에 관련된 요소죠. 누가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는 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가, 내가 실력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내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불안이지만, 그 시험이 굉장히 쉽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소위 말하는 뭐 이드가 애고를 위협할 때만 신경증전 불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데요. 어쨌든 미치진 않았지만 정상 수준이 아닌 형태의 불안, 이런 신경증이고 그다음에 정신병적 불안도 있죠. 이건 병리적 불안. 이거는 어떤 겁니까? 기후라는 표현이 그렇죠. 중국에 예전에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한다는데 이런 불안이 있죠. 어,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혹은 진경적인 불안일 수도 있지만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그 불안 때문에 꼼짝 안 하면서 하거나 혹은 어, 과도하게 청결 그래서 화장실 밖에 나가면 화장실 못 가가지고 문고리를 화장실 문을 잡으면 감염이 될까 봐 아예 참고 지내면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건 이제 강박에 좀 가까운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불안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안의 측정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증상이나 행동의 심각성, 시비얼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DSM-5에서는 이걸 이제 레벨 형태로 나누죠. 마일드, 모더레이트, 뭐 시비어 해가지고 아,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다 맞는데 이 불안이 정상 수준이냐, 이게 신경증 수준이냐, 병리적인 수준이냐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비현실적인 사고가 과도한 걱정인지, 망상인지, 예, 누가 나를 독살하려고 해 하면 망상이죠. 예, 차에 치면 어떡하지? 라는 건데 이게 과도해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다르죠. 그냥 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만 다르죠. 그다음에 지적 능력 같은 경우도 불안을 예를 들었지만 이게 지능이 좀 낮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려고 할 때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근데 그 충동성이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할 때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병의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데도 심리 검사가 활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헤테로지니어스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개예요. 지금의 DSM-5 혹은 DSM 체계의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원인 중심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걸 중심으로 보죠. 예.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하거나 뭐랄까요?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원인은 다 다른데 다 나타나는 게 어떻습니까? 디프레션이라는 걸로 나타날 수 있죠. 요걸 야기하는 요소들이 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요럴 때 진단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울한데 이 우울함이 뭐에 의한지에 대한 이유부터 혹은 이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조현병이 발병하기 전에 나타나는 우울함 혹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시나 소시오패시나 뭐 극단적으로는 좀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시 같은 경우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가지고 우울해지거나 혹은 나쁜 짓을 못해서 교도소에 갇히면 당연히 우울했죠. 이런 것들인지 그냥 트라우마에 의한 우울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또 우울은 보통 불안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랬을 때 정장의 형태로도 나타날 때 이 우울과 불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PTSD인지 아닌지 이런 걸 구분할 때 우리가 이거를 감별 진단이라 감별 진단 이걸 DD한다 그러죠. 예. 보면 디퍼런셜 다이아그노시스예요. 이게 또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이 중요한 건지 우울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의사들이 검사를 요하고 레퍼하고 임상심리학자가 검사를 통해서 검사 도구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주요한 게 불안이다, 우울이다. 물론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더 임상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감별 진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실제 이제 신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 문제를 신체 호소하는지 일반적으로 그럼 꾀병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몸이 정말로 원인이 돼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죠. 반대이기도 하고요.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 신체가 아픈 거랑은 신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랑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정신과에서 훈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뭐 합니다. 신체 검사를 항상 기본으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신체적인 장애들이 정신을 동반하죠. 데카르트식으로 구분하는 거가 이제 오류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예, 많은 장애 구분이 되지 않는 순수하게 신체도 아니고 순수하게 정신도 아닌 형태가 사실은 더 많죠. 근데 어쨌든 주요한 요인이 뭔지를 파악할 때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현병 증상, 정신민우증이라는 용어가 있겠죠. 조현병 증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조증 상태가 심해도 과대망상이 생기고 약간 들뜬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행동과 판단, 지각성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단기간에 쉽지 않을 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드 컨덕이면 뭐예요? 진짜 문제를 반사회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기행 행동이고 이거는 우울하고 짜증날 때 청소년들이 어, 예전 식으로 하면 폭주독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우울한 형태인데 이 규범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여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행 청소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우울감을 기저로 하고 있다. 우울증 증상이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 굳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MMPA2가 주니까 이건 그냥 심리검사 전반의 내용이라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심리검사들이 있죠. 지능 가장 많이 전문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적성, 그다음에 병리적인 걸 좀 측정하는 설문지나 이런 게 있어요. 우울, 불안, 분노. 그래서 심리검사는 특정한 영역에서 기능 평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능 수준 뭐예요? 요거 이 지적 장애 진단 내릴 때 필요하죠. 69 이하로 되거나 이랬을 때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진단 장애 등급 받으러 오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사회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측면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냥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 행동이 달라지거나 변화가 있어요. 이럴 때 치료적인 맥락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뇌 어느 영역이 손상됐지 혹은 이제 이게 뇌 손상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신경심리 검사죠. 예. 그다음에 우울이 내담자가 왔는데 혹은 환자가 왔는데 입원했는데 이 우울이 어느 수준인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수이사이드 자살하는 거죠. 그다음에 속이기 위한 우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걸 위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이걸 이제 추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임상평, 그 면접, 행동관찰, 심리검사 뭐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검사가 만능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 가장 좋은 도구는 임상가이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환자다. 그래서 제가 이상심리나 임상심리 많이 할 때 우리가 공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많이 말씀드린 게 저도 처음 배웠을 때 patient is 이게 맞나요? patient is 거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더 텍스트북이다. 어떤 더 베스트. 예, 그죠.
페이션 맞나? 예, 페이션트. 아이, 죄송합니다. PA 페이션. 제가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어, 페이션트인가요? 그래서 영어도 잘못하면서 근데 뭐 원서를 해서 그래서 환자는 최고의 예, 교과서. 이 교과서는 딱 뭐 이게 갱신이 되지만 고정이 돼 있지만 환자 어떻습니까? 다채롭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아, 환자를 이해하는 거고 환자가 최고의 교과서라는 얘기는 우리의 교과서가 영원히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 최고의 도구는 임상가이고 임상가가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건 환자를 교과서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MBTI2 속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처음 임상 공부할 때 대학교 때 전공이 임상은 대학원이고 대학교 때는 심리학인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이상심리나 임상심리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보면 이제 43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교가 언제죠? 1950년대인가요? 예. 그러니까 98년도인가?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게 뭐 오리지널 MMPI가 그냥 MMPI죠. 그래서 이게 미네소타예요. 미네소타 멀티페이지 뭐 이렇게 되니까 미네소타죠. 그래서 허스웨이라는 분과 맥클리라는 분이 객관화 검사로서 그전에 이제 투사 검사나 인터뷰만 중심이 하는데 이게 과학의 시기의 어떤 느낌이 심리학에서도 행동주의적인 맥락에서 우리 장애를 진단해보자 하면서 정신과적 진단 도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성격 및 증상에 대한 종합검사예요. 브로드밴드 뭐 테스트,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건데 다면적 인성검사죠. 멀티 페이즈, 미네소타 멀티 페이즈니까. 그러면 이제 요 퍼스널리티잖아요. 멀티 페이지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다면적 그리고 인성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인성을 검사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인성, 소위 말하는 성격에 해당되는 내용은 MMP의 촉도에 많지 않죠. 내향성 정도에 해당되는 거. 물론 이제 MMPI-2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격 병리에 대한 것도 측정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MBTI라든가 그렇죠? TCI라든가 이런 검사랑은 다르죠. 성격을 본다기보다는 주로 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상 증상을 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검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경험적인 문항 성적 방식이라는 건 뭔가 과학적이다라는 맥락. 게 여기서 말하는 그 경험적이에요. 또 하나는 어, 문항들을 추출하거나 했을 때 환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반응 값을 얻고 정상인을 얻고 비교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험적이라는 말의 이 엠파리카는 사실은 검사에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라는 다른 검사는 뭐 과학적으로 연구 안 했냐? 그런 맥락이보다는 경험적이라는 건 그냥 직관이나 전문가의 지식이라든가 아, 판단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확인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을 갖다라는 의미의 경험. 경험이 최고의 학습 도구다라고 하는 이런 뭐 표가 있다면 거기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든 세체 검사. 그리고 설문이라는 게 예, 아니오로 묻으니까 속일 수 있죠. 그리고 답을 안 하는 문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수치로만 나왔을 때 판단하기가 어렵죠. 믿을 만한지 아닌지. 그래서 요거를 탐침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여기 나오는 타당도 척도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테스트 테이킹이죠. 검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나를 보도록 만든 거가 이 타당도 척도인데 이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MMPI는 10개 임상 척도, 그다음에 4개 타당도 척도. 간단하죠. 한 페이지 안에. 예. 이쪽에 4개 나오고 여기에 1부터 예.
9하고 0까지 있죠. 10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번호로 나타내고 예, 이렇게 T 점수로 환산이 돼가지고 그래프로 이렇게 뭐 그린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향 뭐랄까요? 영역에서 어, 축적이 되죠. 예. 뭐 MMP 이전의 질문지형 성격 검사 요걸 이제 우리가 시트라고 데이터 시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이템이라고도 하고 스케일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검사 설문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센슬 앤 페이퍼라고 하죠. 지필 검사라고 하는 이게 이 안에 사용되는 검사지 이름들이 다양해요. 예, 인벤토리라는 표현도 쓰고 아이템, 스케일, 예, 뭐 PA 검사 같은 경우 퍼스널리티 어세스먼트 인벤토리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뭐 스케일이라고 하고 예, 뭐 디프레션 인벤토리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조금 예, 이제 보면 이제 경험적인 거와 다른 거가 여기 1920년이면 이제 검사가 처음 막 개발할 때겠죠. 그래서 보통 군대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심리 검사, 임상 심리학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군인들을 문제가 생겨서 사후에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되지만 또 군대 병과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이때 많이 활용된 것들로 만들어진 게 어떤 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 아미 알파 검사나 예. 아미 베타 뭐 이런 검사들이죠.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적 능력이 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지휘자들은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도 보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예, 우리 6.25 끝나고 얼마 안 있는 시절에는 군인 되는 게 그렇죠. 대통령도 군인 출신들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지향적인 측면에서 좀 성공한다 그러면 육사 들어가고 막 이런 예, 거기 지원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고 뭐 그래서 군인 중에 후관들도 많고 그런데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쟁이라는 게 굉장한 지능들을 요하죠. 물론 이제 그냥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병인 경우에도 병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 과학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임상심리학자들 혹은 심리 검사를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지능 검사를 활용해가지고 본인 선발용을 많이 했다는. 이때 설문조사 때 이제 이게 레셔널 추론적 이성적인 방식의 합리적인 문항 성적 방정식이라는 성적 방정식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했는데 이게 이런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우울한 사람은 이론을 볼 때 이럴 거야. 라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만들어는 게 그래서 피검자의 반응이 개발자가 예상한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마케팅하는 분들이 항상 경험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이럴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죠. 예. 와사비로 만들어진 순수한 식빵. 아, 와사비 잼. 이거 뭐 필요한 경우에는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못 쓰죠. 메뚜기 이 깡통 뭐 이런 것들 걔가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자의 예상과 이제 다르다라. 그다음에 이 객관화 검사는 아시지만 왜곡하기가 쉽죠. 거짓하거나 예, 우리가 반응 경향성이라는 게 있죠. 앞에서 예를 하면 같은 거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능적인 부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로 심리검사의 성에 관련된 질문 같은 걸 했는데 변태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날 이렇게 표현할 거야 라기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할 땐 또 아닌 거로 이렇게 좀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이나 왜곡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MPI에서는 여기 말하는 경험적 방식을 썼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교과서라든가 기존의 질문지 등이 있어요. 그래서 500 네문안 정도를 선정하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임상 집단, 이걸 기준 집단이라고 규준 집단은 정상적인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문항을 보고 나는 고기잡이를 좋아한다. 예. 이 고기잡이가 낚시예요. 예, 고기하니까 무슨 들판에 소가 뛰어다니고 말 뛰어다니는 걸 봐서 이렇게 잡는 거를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아주 하거나 뭐 이건 다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낚시를 의미합니다. 있었을 때 조현병 저희 옛날 자료인데 SPR로 하겠습니다. 조현병 환자, SPR 환자들 집단은 이게 좋아한다는 게 한 80, 정상적인 사람들은 한 15%가 좋아한다는. 그러면 요 문항을 어때요? 어디에 들어가요? 조현병을 측정하는 SC 척도 문항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한다. 예. 우울증도 그렇고 그래서 우울이라고 된 집단 사실 이게 약간 도모 반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울증인 사람은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존의 어떤 진단 시스템이 있죠. 조현병도 조현병 시스템이 있어요. 정상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들어가지 않고 병리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문항을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했을 때 충분히 많이 반응한다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그려놓으면 15%면 이 정도 안에서 나타나니까 이거 굉장히 드물죠.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이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집단을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경계가 너무 예, 그래서 그냥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학우님 중에 남자 학우님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낚시 좋아하는 분 있어요. 그럼 나는 낚시 좋아하니까 좋은 편이구나. 그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앞에 나온 이성적 방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문항 하나 가지고 이거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얘입니다. 사회로부터 관계를 잘 하기 싫고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형태예요. 그럼 예전에는 이런 레크시어를 동환하는 게 낚시였을 가능성이 좀 높죠. 이게 더 타당한 측면이 있죠. 그럼 현대로는요. 그럼 이제 질문 다른 거예요. 나는 풀스를 좋아한다. 그렇죠?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러를 좋아한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 롤이라든가 풀스라든가 혹은 뭐 이런 질문이 뭐 맞는지 모르지만 나는 룸으로 수업하는 게 공개 수업보다 좋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피하는 경향과 관련된 질문일 가능성이 있죠. 요 확률이 높죠. 100%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경험적인 맥락으로 구성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정상 집단에서는 50%가 낚시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면 예, 조현병 집단도 막 50% 정도 혹은 80% 그러면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 문항은 이런 문항은 제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된 것을 우리가 경험적이다라는. 그다음에 5번 척도 남성성, 여성성 있어요. 예, 요거는 이 시대의 병리를 이제 담는 내용인데 이 동성애 경향이라는 걸 정신병으로 봤던 시대가 있죠. DSM 아마 3, 예, 호모섹슈얼티를 어브노말로 봤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감별하기 위해서 머스컬리니티, MF, 예, 그다음에 아, 피메일리티, FF인가요?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 MF 아니죠. 쏘리 죄송합니다. 이게 합쳐서죠. 예, 머스컬리니티, 피메일리티, FL 이렇게 했죠. 이 축도를 개발했어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5번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좀 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더라. 관계 없더라. 그래서 없앨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놔둡니다. 놔두고 경향성이라는 거를 이제 묻나 봐요. 남자애도 굉장히 여성적인 여성성을 갖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여자애도 남자 성향이 있죠. 그런 걸 보는 문항으로 해가지고 550 문항을 이제 보강이 됩니다. 그다음에 채점을 좀 편하게 맞게 하기 위해 가지고 16개 문항 정도를 반복해서 집어넣고 요건 사실 반복해서 묻는 건 타당도도 물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알리바이를 할 때 한 행동과 안 한 행동을 거짓말 구성했을 때는 이걸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검사들이 어떻습니까? 같은 질문을 막 되풀이하면서 앞에 물었던 걸 또 다시 묻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하나면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데 거짓말일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말이 말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거다. 경험적 문학 선정 방식이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걸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문학, 성적 학문에 해당되는 문학, 이 성적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적으로 너무 과한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문제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특정 종교 평양, 서양이니까 뭐예요? 기독교죠? 예,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서양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종교가 아닌 사람들에 해당되는 혹은 불교만 믿던 사람이 기독교 관련된 질문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 안 가잖아요. 그런 걸 아니하고 하면 미친놈.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 면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 대표적인 건 뭘까? 예. 지금 뭐 이 문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라디오를 자주 듣는다.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은. 지금 라디오 듣는 사람 없진 않습니다. 퍼센트가 적다고 해가지고 무슨 당에 넣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오래된 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결혼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 혹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어, 뭐 유교적 관념인 한국에서 동양에서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지만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아니죠. 그런 거에 예라고 다 하면 성 변태로 막 나오고 그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문항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이것도 어때요? 자살에 관련된 거 굉장히 정신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약물도 있죠. 그리고 부부 문제 같은 경우도 검사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필요하고 그다음에 타입 A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이 심혈관계통의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 환자를 소위 말하는 그 심혈관계통 의사들이 연구하면서 이거 행동심리학이라고 행동심리가 아니라 건강심리학이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봤더니 조급하고 경쟁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행위가 심장과 영향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심장이 약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심장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그래서 이런 게 새로 나온 지식들을 검사 안에 추가해야 될 필요성들이 또 있었다라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규준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 당시의 연령별에 해당되는 반응들인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것도 새로운 데이터들이 필요하더라 해가지고 원래 MMPI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보강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재구성 임상 속도, 그다음에 성격 병리 요인 5개 여기 들어간다. 재구성 임상 속도는 따로 또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수가 만들어지면서 쭉쭉 해가지고 82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92년도에 이제 나오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63년도에 들어왔고 여기 보면 이제 되면서 김순호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긴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그렇게 해가지고 발족이 해서 나오고 예전 책들은 보면 MMPI 책은 김준호 선생님이 이렇게 쓴 책들이 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음 사람이라는 데서 예, 개정판 5년에 나왔죠. 지금이 이제 24년 되니까 예, 10년도 됐죠. 꽤 됐죠. 그러면 요거 다시 또 개정판이 언급돼서 나올 만하고 여기 안에는 이제 사이버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거고 청소년들은 청소년은 또 다르죠. 청소년들 무슨 성생활을 성인처럼 하고 그렇죠. 술 마음대로 마시고 그렇지 않죠. 물론 청소년 중에는 초등학교부터 뭐 청소년 아동이지만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기 아이들한테 맞는 발달 단계 특징이 좀 청소년과 다르다 생각해서 어덜어선트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 또는 외국에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MPI 2A 이뭐 2나 A의 실시나 채점에 대한 부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해석이나 채점은 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텐데요. 검사제 자격 조건은 뭐 이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심리 측정 어세스먼트라기보단 이게 이스티메이션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심리 측정과 심리 검사, 심리 평가가 약간 개념들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의 길이를 재는 것처럼 심리 현상들을 계량화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심리 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통계적 의미 해석이라는 거는 사실 좀 더 들어가면 심리 검사의 개념이 뭔지, 측정이 어떤 개념인지, 검사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요 잘 안다는 거는 한계를 안다라는 의미와 좀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이게 무게를 재는 건지 키를 재는 건지 길이를 재는 건지 알아야죠. 이거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저울개를 들고 가가지고 아이들 키를 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워놓고 63 나온 숫자를 63cm 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비유를 하면. 그래서 그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MMPI 검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성격도 있지만 그거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증상이 있죠. 임상 병리를 측정하는 거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격이라든가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그다음에 의사소통. 요거는 우리가 알고 MMPI 검사라서 난 누군가에 대해서 나만 알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 줄 거야 라는 게 아니죠. 다른 의사, 정신과 선생님과 의사소통하는 거, 다른 상담 선생님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결국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MMPI-2나 A의 검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루점을 보고 운명을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검사 도구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자격 조건은 윤리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피검자의 조건은 6학년 수준 정도까지도 트라이 해볼 만합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정도라면 이건 이제 A를 쓰면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어떤 혼수 상태, 술 먹어가지고 막 토하고 있는 환자한테 당신 치료하기 위해서 MMPI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제를 시킬 수 없죠. 뭐 혼수 상태 누워 있는 사람한테 시킬 수는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혼미라든가 환각 상태에 있거나 뭐 굉장히 지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MMPI A 같은 경우 13세에서 18세 돼 있고, F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 이상.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만 나이로 해서 한 12세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서 조금 해가지고 18살까지 좀 이렇게 청소년 A를 사용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19세까지 좀 쓸 수 있다. 검사 환경은 그냥 조용한 데서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 이제 약간 교과서적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좀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오면 주요 미리 써오게 합니다. 뭐랑 같이 줍니까? 예, 영혼의 짝, MMPI 2 또는 1이랑 뭐예요? SCT를 이렇게 주죠. 얘네들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두 개만 해도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탠다드한 걸 얘기해요. 검사자 감독하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옳고 그른 답이 없다. 있는 대로 이렇게 체크해라. 요건 의외로 쉬워요. SCT보다는 어떻습니까? 얘 아니오니까 의외로 쉽다는 얘기는 어때요? 애매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답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강제로 결정을 내리도록 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단어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 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지능 검사를 통해 가지고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해라. 예전에는 요거 이제 채점 프로그램 요즘 이행하죠. 투는. 그래서 그래프로 쫙 나오죠. 한 8장에서 6장 정도 이렇게 나오죠. 4장, 2장, 3장, 6장 나오는 것 같네요. 6장에서 5장 정도. 예전에는 OMR 카드라고 뭐 이거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요즘 시험 볼 때 보면 국가 시험 보면 이렇게 예,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 있죠? 1, 2, 3, 4 있으면 번호 적힌 동그라미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예, 아니오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였죠. 아니면은 그 답안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답안지 이렇게 칸으로 다 돼 있잖아요. 여기 칠해준 거 이렇게 코팅된 판이 있어요. 이거 일일이 이거 좋은 점은 이제 이거 보면 어떤 문항이 뭐에 관련된지를 좀 알 수 있는 측면은 좀 있긴 한데 다 원시적이죠.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